이번 대선 경선 기간에 민영배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돼서 K 이니셔티브 21이라는 정책 제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K 이니셔티브는 지금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산업, 기술, 사회 구조의 대전환기에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21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과 이번이 이제 21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1대 대통령한테 드리는 제안 두 가지를 함축해서 21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니셔티브에는 성장과 균형과 공존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장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장 이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도 겪었고 지금 중국과 같이 고도성장한 나라들이 지금 굉장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존이 중요하다.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 사회 절차,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디지털 윤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포괄해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3중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통 대전환기 그러면 하나가 하나를 바뀌는 꺾임을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트리플 트랜지션 포인트 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기술이 서로 합쳐 두 개 공동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교, 군사, 산업 모든 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이게 뭐 탄소를 사용하는 걸 감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RE100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떤 규제, 그 선진국 기업들이 그 자기 개발도상국한테 해당되는 규제 장치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구조화돼서 경제가 산업이 바로 안보와 연결되는 단계에 맞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단계에서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요. 또 불균형이 누적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적 리부팅, 우리 전체를 리부팅하는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디지털로 전환하자, 사회적 포용을 가증하자. 이 3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니셔티브가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가 전략 성장하는 군, 산업을 선도하는 군, 그리고 기반이 되는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산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여러 가지 저희의 산업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컬처라든지 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뷰티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기반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AI 기술이 되겠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지 못하고 그냥 가까이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부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싱글러리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싱글러리티가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싱글러리티를 아는데 싱글러리티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과 하시는 분들은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난다. 그 특이점이 뭐냐? 지구에 인류가 생존한 이후에 가장 인간이 지구상에서 지능이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이 특이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 뒤집어지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부터 인간의 지능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1950년도에 이제 트랜지스터 산업이 생기면서 기계 지능이 발전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지능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만나는 순간이 이 레이 커츄리라는 그 미래학자가 2006년도에 더 싱글러리티 is near라는 책에서 2023년도에 이게 1차 변곡 그 특이점이 온다고 예상했는데 그게 언제 왔냐면 올해 왔습니다. 바로 25년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특이점이 도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가장 지구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미 AI가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싱글러리티가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옵니다. 두 번째 싱글러리티를 우리가 궁극적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되면 집단 지성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지성을 AI가 초월하는 시대. 이게 궁극적인 싱글러리티인데 이거를 레이 커츄리는 2045년도에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이거보다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10년 이내에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35년도에는 이게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인간의 지능이 있고요. 기계의 지능이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게.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된 게 뭐냐면은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이걸 강화된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화된 인간은 그러니까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AI보다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과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메시지고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다행스러운 게 이런 대전환기에 우리의 리더십이 다행스럽게 교체된 게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한 다행이다. 우리가 그 단계 겪었던 그 불행을 만회할 수 있는 굉장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분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젠슨 황이 올해 CES에서 발표한 AI 트렌드를 봤는데 여기 보면 AI가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AI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GPU가 2011년에는 GPU가 없을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셉션 AI라는 게 나왔고, 제너러티브 AI가 나왔고, 에이전틱 AI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텐데요. 퍼셉션 AI라는 거는 인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감지하고 식별하고 구분하는 이런 거고요. 제너러티브 AI는 생성형 AI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챗GPT라든지 이런 게 어떤 프롬프트나 명령을 넣으면 얘가 문장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생성해 주는 게 생성형 AI고요. 에이전틱 AI는 에이전트는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AI가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걸 에이전틱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너러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의 요 단계 있으면서 이미 싱글러리티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할 것이 이제 물리적 AI, 피지컬 AI라는 것으로 발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AI는 AI가 물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과학과 물리를 이해해서 행동하는,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AI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AI가 반영되지 않은 로봇이나 그 자율주행차는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기능밖에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연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냐를 보면 퍼셉션 AI 시절에는요 GPU가 있으면 됐어요. 뭐 RTX나 뭐 A100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수백만 원, 아주 잘 꾸미면 수억 원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시설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제너러티브 AI는요 최소한 수십억 정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꾸미려면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틱 AI는요 아주 검소하게 꾸며도 수천억 정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꾸미려면 수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피지컬 AI는요 수십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
개별 학교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가 거의 조달러,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급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스스로 구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의 연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학생이 없어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비 없어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돌려줄 데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가 무슨 돈으로 1조 원을 꾸미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는 글로벌 AI 인덱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상위 10대 국가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6위 정도 합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이렇게 있고요. 독일이나 뭐 여기에는 일본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서. 그럼 6위 우리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6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조업 시절에는 6위면은 그래도 뭐 시장에, 전 세계 시장에 한 10% 이렇게 해가지고 뭐 TV, 자동차 이런 거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1등, 2등 아니면은요, 꽝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iOS,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OS 사용하세요? 5등, 4등인 OS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1등, 2등 아니면요, 그건 시장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간근히 그냥 목숨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기한다는 건요, 그나마 그래도 참여자 명단에서 엔트리엔 있다. 그렇지만 전혀 돈을 벌거나 주도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왜 6위 정도밖에 못하냐? 인재, 운영 환경, 생태계, 연구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쳐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글로벌 인덱스에서는 여기 보면 우리가 인재, 연구, 생태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부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거는요, AI 과학자 및 전문가의 수입니다. 몇 명이 있느냐,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나 AI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고요. 연구는 논문이나 학회 참석, 교육 수준이나 AI 모델 생성 등에 얼마나 정말 기여하고 있느냐, 이거고요. 사업 생태계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부 10위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부 다 10위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6위도 아니고 10위권 밖에 있다는 얘기는 엔트리에 끼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것들 보면 인재가 13위, 운영환경 35위, 연구가 13위, 상업생태계가 12위. 오히려 인프라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에 있는 일본이 5등, 대만이 4등입니다. 우리가 거기보다도 못한 환경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프라에는 뭐가 있느냐? 인프라에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구글. 여기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회사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회사들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얘네들이 투자하겠다는 걸 보면 아마존이 앞으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고요. 메타가 6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코어웨어 같은 데도 25만 개 GPU를 보유하겠다고 하고요. 25만 개 GPU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GPU보다 더 많습니다. 테슬라가 H100 10만 장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로봇하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약 10조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가, 인프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거냐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단순한 투자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요. 데이터 센터에 돌리는 데 필요한 게 130기가와트가 28년도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약 5.2조 달러, 5.2조 원이 아니고요. 5.2조 달러입니다. 곱하기 1,400원을 해야 되는 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AI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고요. 구글 TPU, 중국 화웨이, AMD, 인텔 이런 데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생태계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28년까지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데 약 1조 달러 정도가 GPU가 팔릴 거다. 그러니까 AMD 아니죠. 엔비디아가 1조 달러 GPU 시장이 28년도까지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국산 정말 AI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해서 채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인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진 게 사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일 없는 게 인프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AI를 키워내는 인재가 거의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컴퓨팅을 전공하는 정원이 2,000명입니다. 서울대가 60명이고요. 연세대도 60명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다 합쳐서요. 한 300명밖에 안 돼요. 스탠포드 대학교만 2,000명씩 배출합니다. 우리나라 뭐 그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뭐 할 거냐? 없어요. 근데요, 거기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배출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순인재 유출국이에요. 정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다 외국으로 떠내보낸다. 배출한 인재까지도 그 몇 명 안 되는 것까지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AI에 대해서 탑3로 가는 것은 유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산업이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바뀔 거다. 왜? 싱글러리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AI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성장할 수 없다.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컬처, 브랜드, 뭐 여러 가지 모든 제조 기술, 뷰티, 뭐 하다못해 전력 그리드, 그 다음에 지능형 도시, 배터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I 기술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AI 모델을 융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새로 연구가 필요한 피지컬 AI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 누구나 AI 기술을 필요로 하고 AI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줘야 된다는 게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NPU 산업을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산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글이 없고 우리나라 언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유지했겠고 지난 중국의 그 많은 외침 중에 어떻게 독립국가를 유지했겠습니까? 그거는 다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언어 모델이 없고 우리나라 사용하는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AI에서 우리 독자의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글 없이 K컬처를 만들겠다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 산업을 전환하는 것, 초격차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정부한테 요구해야 될,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탑3를 위해선 가장 또 필요한 것이 K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십니다. 여기서 디지털 인재는 AI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산업에 전환한 모든 분야. 요새 법률을 하는 사람도 AI를 모르면 법률 서비스를 못합니다. 금융을 하는 사람도 AI를 모르면 금융을 못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디지털 인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컴퓨터를 전공해서 AI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반의 모든 전공자들이 전부 다 AI 능력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요. 지역이 소멸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이게 그냥 놔두면 더 가속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AI 거점을 만들고 그쪽에서 이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이 육성을 할수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건 최소한의 입력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탑3에 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AI 인력을 육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인이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AI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AI 탑3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AI 탑3에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럽니까? 왜 과학기술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나마 어렵게 공부해서 왜 외국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굉장히 많은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의대를 가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의대 가는 것보다 내가 공학자로 과학기술자가 되는 것이 나한테는 적성도 많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같은 딥시크와 같은 AI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은 AI는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문제를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 고령화, 노인복지 충분히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지는 강점의 산업군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만 명 이상의 AI 인재를 양성해야지 탑3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핵심 인력, 핵심이 되는 인력 2만 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8만 명 이상의 인력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디지털 인재 파트를 맡아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제가 디지털 인생 역전이라는 타이틀로 걸었습니다. 디지털 과학자가 되면 내 인생이 흙수저에서 갑자기 인생이 바뀐다. 내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옛날엔 고시 공부를 봐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공학자가 돼서 내가 창업을 하고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내 인생 역전이다. 이런 문화가 젊은이들 안에 파고들어야 우리나라가 정말 디지털 강국이 되고 탑3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AI 시대에는요, 제조업 시대에 기반한 규제 틀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아무리 인력을 키워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모든 젊은이는 전부 다 깜빵에 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전부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를 바꿔야 된다. AI 시대는 규제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AI를 이용하는 규제 방법을 새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법에 대해서. 아까 여기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규제는 AI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무조건 선을 거놓고 이 선을 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